저는 정밀한 올해 63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번 돈은 모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고 제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제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아들이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 순간 저는 세상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부모와 자식이 한 몸처럼 지내는 관계를 기대하는 건 제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식은 이웃처럼 지내는 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그만인 관계. 기대를 줄이니 서운함도 줄었고 오히려 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가 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혀놓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자식 도리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 표정에서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제 품 안의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억지로 매달려봤자 관계만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연락이 없으면 그냥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데 나도 맞춰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른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모의 금전적 도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었죠. 집을 장만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생활비가 부족할 때조차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조금 도와주실 수 있죠?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운가 싶어 흔쾌히 도왔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다 하면 있는 힘을 다해 돕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이번에도 해주실 거죠? 라는 태도가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평생 그들의 뒤를 받쳐주는 은행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시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부모와의 정이 아니라 부모의 지갑이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씁쓸해서 한동안 말도 아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리라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더는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대화를 잊지 못합니다. 아들 우진이가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말했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이니? 너 아직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모아둔 돈도 없잖아. 조금만 더 자리를 잡고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우진은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다 준비되면 결혼해요? 그냥 살면서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이미 날짜도 잡았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날짜까지 잡았다고?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하고. 우진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랑은 오래 만나서 결혼 결심한 거니까 부모님은 그냥 축하만 해주시면 돼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애써 모아둔 말과 조언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 영수에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결혼을 한답니다. 날짜까지 잡았대요. 영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며느리 얼굴도 못 봤는데 이름이 뭐랬지? 이서연이래.
나도 이름만 들었어. 얼굴은커녕 사진 한 장 본 적 없어. 우리는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소한 2에서 3년은 더 혼자 살면서 경력도 쌓고 돈도 모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아들은 우리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서연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래야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야 하지 않겠니? 우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둘 다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데리고 올게요.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진이 서연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도 전에 우진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저는 황급히 과일을 깎고 차를 내왔지만 대화는 10분도 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웃기만 했고 우진은 계속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영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사이라면서 이렇게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진심으로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 다음은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며느리 쪽 집안의 상을 당해 결혼 준비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저는 서연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 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우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신혼집 마련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 우리 집에서 시작해도 돼. 방도 있고 살림하기엔 충분하잖아. 결혼 초반에만 같이 지내고 형편 나아지면 따로 나가면 되지. 그런데 우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뜻밖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엄마 집에서 사는 건 좀 서연이도 그렇고 저희도 신혼이니까 그냥 따로 살고 싶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전세든 월세든 구해야지. 지금 형편에 큰돈 드는 건 힘들잖니? 우진은 그제야 본심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전세든 가능하면 아파트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을 해달라고?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진은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결혼하면 부모님이 집 해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서연이 친구들도 거의 다 그렇게 시작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 뒷바라지하며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받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와달라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듯한 그 말투가 뼈를 때렸습니다. 우진아, 결혼은 너희 둘이서 꾸려나가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집까지 해달라는 건.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냥 이번에 엄마가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잘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집 문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결혼 준비 과정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우진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된 마음으로 축복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나가 제철 생선과 좋은 고기를 사고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 잡채와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갈비찜, 전, 나물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집밥이 그리울 거야. 신혼여행 후에는 부모와 식사하는 게 예의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진과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왔구나. 고생했지?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엄마가 다 차려놨어. 그런데 우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보려고요. 여행짐도 정리해야 하고 솔직히 좀 피곤해서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뭐? 밥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시장 가서 다 준비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서연이 좋아한다는 홍합 미역국도 끓였는데 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진짜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콱 막혀 나오는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그렇지. 근데 엄마는 신혼여행 다녀온 날은 부모 집에 와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때는 그랬어. 우진이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편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시간 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일지 과연 올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앉았다가 가면 안 되니? 이렇게 상 다 차려놨는데 내 아버지도 오고 계시고. 그러나 우진은 시계를 보며 짐짓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오늘은 좀 저희도 짐 정리도 있고 서연이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안부 인사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한가득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 아이들에겐 전혀 당연하지 않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갈비찜을 한 숟가락 집어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왜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서운함은 음식이 식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 마음을 식혀버렸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신혼여행 다녀왔다며? 지금 와 있지?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한 상 가득한 음식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왔었어. 근데 방금 갔어. 영수는 잠시 멈춰 서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왔는데 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밥도 안 먹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간대. 짐도 정리해야 하고 서연이 내일 출근 준비도 있다면서. 아니, 결혼하고 첫 인사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부모가 하루 종일 준비한 밥상을 두고 그냥 갔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잡아봤지. 그래도 다음에 먹자면서 나가더라. 요즘은 이런 게 당연한가 봐. 영수는 상위에 갈비찜과 미역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듯 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이게 예의냐고. 부모가 이렇게 준비해줬으면 앉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기본은 지켜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생각은 아닌가 봐. 영수는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애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시작이라면 나중엔 더 멀어지겠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그날 저녁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결혼하고 첫 명절 아침 저는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시댁이니 명절이니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을 며느리 서연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느끼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거실로 나가보니 서연은 이미 밥을 먹고 난 뒤인지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랑 전 부칠까? 같이 얘기도 하면서 하자. 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좀 이따가 나갈게요.
잠깐 쉬고 있어서요. 저는 그래, 그럼 쉬고 나와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절 때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우진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지. 피곤하대. 우진은 바로 방 앞으로 가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와서 좀 앉아. 엄마 혼자 부엌에서 바쁘시잖아.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 그렇게 거실로 나온 서연은 부엌 의자에 앉아 가만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대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친정에 언제 간다고 전화했니? 이따가 간다고 전화했어요. 그래? 친정에서는 음식 준비해. 갈 때 음식 좀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 주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먹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먹다 남은 거 챙겨가는 느낌 들어서 별로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먹다 남은 거라니 당연히 새로 한 음식들 챙겨준다는 건데. 우진이 옆에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전에 배운 잡채 만드는 법 물어봐. 너 지난번에 해본다고 했잖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억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볼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웃고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대로라면 서로를 이해할 기회조차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부엌에 전 부치는 소리만이 집안을 메우고 말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발이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어 통증이 가시질 않아 결국 병원에 가니 의사가 며칠 입원해 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남편 병실로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 좀 하지. 다행히 크게 안 다친 거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 걱정 끼쳐서 미안하네.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진이한테는 연락했어? 아들 녀석, 이런 건 알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까 전화했어. 잠깐 걱정하는 말 하더라.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우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죠? 응, 괜찮아. 며칠만 병원에서 쉬면 된대. 다행이네요. 근데 엄마, 병원은 어디예요? 제가 요즘 바빠서 바로 가긴 힘든데 나중에 시간 나면 들를게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말했니? 우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히 걱정하게 뭐하러 얘기해요.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잖아. 가족 일은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니? 엄마, 서연은 괜히 그런 거 들으면 예민해져요. 신경 쓸 일 없게 그냥 넘어가죠.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다친 걸 며느리에게 전할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병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스며든 서늘함은 그 빗방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우울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다친 소식을 아내에게조차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진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그리고 아들 부부를 마치 옆집 사는 이웃처럼 대하기로 말입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부탁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챙기지 않는 관계.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우진이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전화라 순간 가슴이 두근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목소리에는 어색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잘 지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죠.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부탁이란 말에 저는 이미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우진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신혼집 말이에요. 명의를 저랑 와이프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제 재산으로 잡히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진아, 그 집은 너희를 위해 아껴둔 거였지만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내 마음도 변한다. 아니, 엄마,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집안일에 책임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집 팔 거다. 뭐라고요? 왜요? 그건 원래 제가. 원래 내 거였던 적은 없어. 내가 결혼할 때부터 내가 필요할 때 빌려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이제는 그 집을 팔아서 나와 내 아버지 노후에 쓰고 싶다. 우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시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도와줬고 지원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앞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아가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진아, 이건 내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내 결심이니 번복은 없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쪽이 쓰리긴 했지만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말입니다. 그동안 수십 번 마음을 다잡고 수백 번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아이를 내 아들이 아닌 그냥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 중 한 명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필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사이. 그게 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거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안의 작은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혹시나 하고 아들에게 연락해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충동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제 시간을, 제 마음을, 제 인생을 저를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7개월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우진. 순간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지만 곧 제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진이구나. 엄마, 잘 지냈어요? 그 목소리는 어딘가 머뭇거렸고 그냥 안부를 묻는 것 같으면서도 속을 떠보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잘 지냈다. 너는? 저도 뭐, 잘 지냈죠? 짧은 대답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화를 건 건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풀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일 거라는 걸요. 그동안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번복하게 만들 틈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어요? 그냥 바쁘게 지냈지.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가볍고 단정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우리 집 얘기를 꺼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우진은 억지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래. 너도 건강 챙기고. 그렇게 대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다시 잘해볼까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미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다시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쓰자.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이름에만 매달려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밀안이라는 이름으로 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쓰자.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롯이 저를 위한 하루를 살아가리라.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보온 중이던 밥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내 달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걀말이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입이 짧아 이것저것 잘 안 먹었는데 유일하게 잘 먹는 게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달걀을 저어 풀고 있는데 방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둥근 얼굴에 이른 아침부터 해처럼 웃는 손주 녀석이 달려와 제 무릎에 쏙 안깁니다. 어휴, 우리 예준이 일찍 일어났네. 배고파? 응. 할머니가 밥 해주는 냄새다. 그 말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침의 시작이 이만큼 따뜻한 적이 또 있었을까요? 살짝 달궈진 프라이팬에 계란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녀석을 무릎 위에 앉히고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부엌과 이어진 거실 쪽에서 며느리 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예준아, 거기서 내려와. 너 거기 왜 앉아 있어? 저는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진이는 아직 얼굴에 화장도 덜한 채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어. 따뜻해. 손주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심장을 꼭 짓누르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앉지 마. 노인네 냄새 올마? 그 순간 프라이팬 위에 계란물이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프라이팬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주의 몸이 제 무릎 위에서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려와. 얼른 씻고 아침 먹어야지. 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고 손주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제 무릎에서 내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끝에 남은 달걀물을 프라이팬에 다 붓고 약한 불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확 끓어오르다가도 그 끓는 감정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억지로 삼켰습니다. 진이가 말한 그 한마디, 노인네 냄새. 그 말이 왜 이리 날카롭게 가슴에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입니다. 흰 머리카락도 생기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지요. 예쁜 냄새보다는 오래된 냄새, 땀 냄새, 약 냄새 같은 게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예준이에게 옮을 냄새일까요? 언제부터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한마디 하지 않는 것도, 손주가 제게 다가올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것도, 저는 집안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도 제 자리는 끝쪽 구석이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어도 며느리는 표정 없이, 그거 예준이가 보는 거예요. 하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집에 잠시 들른 손님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상이 다 차려질 무렵 예준이가 세수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방금 볶은 감자채를 작은 접시에 담아 예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예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표 감자채 볶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식탁에 앉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아침 같이 드시게요? 예준이 가면 드셔도 되잖아요. 저는 조용히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접시 몇 개를 들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 조심스레 밥풀 붙은 그릇을 헹구고 기름 묻은 프라이팬에 세제를 덜어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준이가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손을 놀리며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제 밥그릇은 없었고 싱크대 앞에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그저 오늘도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거실에서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이렇게 해도 돼? 오, 잘했네. 우리 예준이 진짜 잘한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방 한편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일부러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블록 하나 맞추는 걸로 저렇게 행복한 소리를 내는 아들이 오늘 아침 제게는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상은 평소처럼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끝자락에 냉장고, 문해 등을 기대듯이 앉았습니다. 진이는 예준이에게 김을 잘게 찢어 밥 위에 올려주었고 아들은 미역국에 미역을 건져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던 맛 그대로네.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맛이 누구의 손끝에서 나왔는지는 아들이 알까요? 마른 미역을 불려놓고 쌀뜨물을 섞어 끓이던 그 시절 가마솥 옆에 쪼그려 앉아 수세미로 손바닥을 문지르며 부르튼 제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들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애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말에 저는 멈춰있던 수세미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아. 나도 애 키워봤잖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가볍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책임감도 어떤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걸 저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는 말, 그 말 한마디면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겁니까? 손주 앞에서 노인네 냄새가 옵는다고 말한 그 상처는 왜 예민함이라는 말로 덮으려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둔 종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하나, 손때 묻은 편지 한 장, 그리고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써준 어버이날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힘이 세요. 나를 안아줄 수 있고 김치도 잘 만들어요. 나는 엄마를 좋아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그 말들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아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눈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커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바빠진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며느리의 그림자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건넬 때마다 제 귀가 먼저 열리는 듯한 생활. 방에서 조용히 물소리만 흘러나오면 혹시 내가 뭐 실수했나 싶은 불안.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아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진이가 입맛이 없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이가 아침부터 저를 피해 방 안에 있다가 아들 입을 통해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했습니다. 응, 알았어. 돼지고기 어제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해볼게. 아들은 고맙다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진이한텐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이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고요. 제가 이해받은 적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냥 참고 넘기고 조용히 치우는 것만이 저희 역할이 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고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묵은지를 썰면서 칼 끝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묻은 김치 국물을 행주로 대충 닦아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들의 말투며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예준이도 먹을 수 있게 두부조림을 하고 버섯 들깨탕을 끓이고 정성껏 미역줄기 볶음까지 했습니다. 상위에는 그야말로 엄마 손맛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쪽 끝에 앉아 뜨거운 들깨탕을 시키며 예준이를 불렀습니다. 예준아, 밥 먹자.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아이 발소리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와 함께 진이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예준아, 내 할머니가 또 기름 냄새 진동하게 해놨네. 그냥 김에 밥 싸줄게. 그거 먹어.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예준이가 수줍게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냄새가 나.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 뒤에 누가 어떤 말을 반복해 왔는지는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길 생각도 없는 듯 진이는 제 앞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먹을 만하네요. 지난번처럼 된장 냄새나 기름 냄새가 방까지 배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수저를 들며 애써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진이야, 그냥 먹자. 엄마가 고생했잖아. 어머, 고생은 무슨.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건데. 나는 제발 냄새도 좀 신경 쓰시라고 한 게 죄야?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당당한지 마치 이 집안의 여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진이야,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내가 참 아깝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진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꾸했습니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어머님도 이젠 좀 나이 드신 거 인정하시고 예준이 앞에서 너무 들러붙지 마세요. 애 교육에도 안 좋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너 내가 예준이 안아주는 것도 싫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말 섞는 것도 싫었던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진이는 미간을 찡그리며 수저를 던졌습니다. 예, 맞아요.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님 냄새도 싫고 말투도 옛날 사람 같고 전 그런 분위기에서 살기 싫어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들깨탕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싫은 밥상은 깨끗이 치워야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국그릇을 그대로 싱크대에 엎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고 진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매일 밥만 해대는 내가 미쳤지.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가웠습니다. 아들도 벌떡 일어나며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예준이 앞에서. 예준이 앞이니까 더 보여줘야지.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아이는 똑똑히 보고 배워야 해. 진이는 눈을 치켜뜨고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예준이 교육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니 방식은 이미 구시대적이에요. 구시대든 뭐든 간에 나 같은 구식인 내가 네 남편 밥 해먹이고 사람 만들었어? 근데 넌 시댁 식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냄새 난다고 애까지 등 돌리게 만들어. 그게 내가 말하는 요즘 교육이야? 진이가 입을 다물자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에는 며칠 전부터 하나씩 미리 넣어둔 속옷, 약봉지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걸 알았던 겁니다. 현관문을 향해 가는데 아들이 다급히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나중에 다 풀릴 수 있어. 늦었어.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 시간이 다 쌓였어. 너는 진이 눈치 보느라 바빴지? 엄마 눈치는 보긴 했니? 진이가 뒤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저희가 붙잡을 이유 없잖아요? 집 비워주시려면 아예 깔끔하게 나가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대신 너도 기억해. 내가 사준 아들 집에서 너도 못 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서 예준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 난 할머니 향기 좋아. 따뜻한 향기야.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집으로 가 3주를 머물렀고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부터 새놓던 집이었는데 세입자가 나간 뒤 비어있던 터라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거야.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들은 며칠 후 혼자 찾아왔습니다. 차마 며느리를 데려올 낯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진이가 좀 그날은 예민해서 그랬어요. 예민한 게 1년도 넘었겠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였어. 제가 단호히 말하자 아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살던 집명의 이전 서류야. 내가 그 집 팔았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집을 왜? 이제 더는 그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사는 거 싫더라. 그 집에서 냄새 난다고 하던 인간들이 그 집값으로 다시 입 벌릴까봐 미리 팔았어. 현금으로 돌려놨고 법무사통에 전세 하나 넣어뒀다. 너한텐 다시 안 넘겨? 나 죽고 난 뒤에나 생각해?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길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흘렀을 무렵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 선 여인은 의외였습니다. 안사돈, 며느리 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진이까지. 문을 열자마자 안사돈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요. 그제야 진이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빛에는 반성이 아닌 억울함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니? 제가 말하자 안사돈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준이가 자꾸 울어요. 유치원에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고 집에서도 문 닫고 안 나오고 애가 너무 변했어요. 사부인, 예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진이는 입술을 꽉 다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많이 버릇없었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짜증이 났고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나한테 풀었니? 밥 해주는 사람이 불쾌해서 냄새 난다고 하고 손주한테는 할머니 무릎에 가지 말라고 훈계했니? 제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안사돈이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예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이도 결국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거실 한복판 두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혼자 먹으려 했던 보리밥 한 공기, 된장국, 간 무친 콩나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어놓고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이 밥이 내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야. 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과 받아서 해주는 밥 아니야. 사람이 어른 앞에서 무릎 꿇었으면 그 모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내놓은 거야.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할머니,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있는 집이 좋아요. 문이 열리고 아들 뒤에 서 있는 예준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작은 품 안에 쏙 안긴 아이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있으면 나 힘들어. 할머니 집은 안 그래. 진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사돈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도 한동안 무거운 표정으로만 안부를 전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집 한 거 진짜 잘하셨어요. 저희도 저희끼리 잘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더라. 그 집, 내가 사준 건데 나한텐 노인네 냄새 난다고 하던 그 집. 이제는 너희 이름 석자 들어간 재산은 없어. 나는 내 거 꼭 쥐고 살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예준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갔다 왔어. 할머니는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오늘 콩나물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고. 또 보내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아이의 제잘거림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도 제 손에, 삶도 제 선택에, 말도 제 목소리로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들의 모습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의 주인은 나였다는 사실을 단 한 끼의 밥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차린 마지막 밥상은 다시는 내주지 않을 제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흐릅니다. 말없이 흘러가면서도 사람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자리에 익숙해졌고, 아침이면 시장에 다녀와 조용히 밥을 해먹고, 오후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 작고 고요한 집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예준이는 여전히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옆에서 번호를 눌러주고 전화기를 들고 있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연락하는 법을 알아 영상통화를 걸어올 때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글 시험 봤어. 그래? 잘 받겠네. 우리 예준이는 똑똑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수줍은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엄마, 이거 아내랑 둘이 모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작게 접힌 보증금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쪽 작은 전세 아파트.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진이가 다시 회사 들어갔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주말엔 배달 알바도 좀 하고요.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만 의지했던 것 같아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적잖은 고민과 다짐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이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그녀도 제법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집이 작고 오래됐지만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때처럼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예요. 진이도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고 솔직히 엄마 밥상보다 맛있는 건 아직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진이는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드린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아이와 남편을 더 따뜻하게 품고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알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한동안 뜸하던 예준이는 봄방학이 되자 아들과 함께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은 미리 떡이며 과일을 사들고 왔고, 예준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양손을 들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냄새나. 배고파.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뒷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않을게요.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과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과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댁이라 하면 인상부터 찌푸렸는데 요즘은 애가 할머니 얘기만 하면 울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는 굳이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시간이 흘러야 철이 드는 법이고 후회도 지나봐야 진짜가 되니까요. 이제 저는 저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엔 마트에서 싱싱한 채소를 사고 점심은 가끔 친구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바느질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차리는 밥상도 비위를 맞추며 숨죽이는 생활도 없습니다. 이제 제 밥상은 제가 먹고 싶은 반찬으로 채워지고 제 방은 제가 좋아하는 꽃무늬 커튼으로 햇살이 드리워지고 제 삶은 오롯이 저만의 온도로 데워집니다. 그리고 가끔 예준이가 전화해. 할머니, 나도 나중에 내 집 사서 우리 엄마랑 아빠도 도와줄래? 그런 말을 해주면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서로 기대지 않고 존중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저는 무릎을 꿇은 그들 앞에 밥상을 차려주며 마음을 접었고 이제는 저를 위한 밥상 위에 조용히 삶을 올려놓습니다. 그 밥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는 밥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평안을 지키는 밥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누구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제 삶의 향기입니다.